안녕하세요. 소호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신분제도가 심하게 동요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와 궤를 같이 하여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이야기의 얼개는 조선 후기의 저작물 청구야담에서 가져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재상이 있었는데 부부가 해로했다. 그 집에 나이가 17, 8살쯤 되는 여종이 살았는데 용모감 입지 않았으며 성품이 착하고 순박해 재상 부인이 총애했다. 그러나 재상은 틈만 생기면 여종을 범하려 하였고 여종은 이를 따를 수 없었다. 어느 날 여종은 울면서 부인에게 말했다. 셋내는 죽고만 싶습니다. 대감이 자꾸 소인을 원하니 명을 안 따르면 필경 대감의 형장 아래에서 죽게 될 것이고 명을 따르면 자식처럼 길러주신 마님의 은혜를 입은 셋내가 마님의 눈엣 가시가 될 것입니다.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으니 차라리 강물에 몸을 던져 죽겠습니다. 부인은 여종을 측은하게 여겨 황금 여러 덩어리와 옥비녀, 귀걸이 등 귀중품을 옷가지와 함께 싸주며 말했다. 더는 이 집에 머물지 말거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찌 헛되이 죽으려 하느냐. 이 물건들을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가서는 이것들을 생활 및 천으로 삼아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거라. 부인은 새벽종이 울리기를 기다렸다가는 몰래 문을 열고 내보내 주었다. 여종은 재상의 집안에서만 지냈기에 문 밖길을 알 리가 없었다. 보자기를 안고서 어디로 갈지 몰라 망설이다가 대로를 따라 숭례문 밖으로 나가니 한강 마포나루가 점점 가까워졌다. 막 동이 트려는데 말 방울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돌아보니 웬 헌원장부가 다가오더니 앞에 서서 물었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처녀는 혼자 어딜 가시오? 슬프고 원통한 일이 있어 강물에 빠져 죽으러 갑니다. 그거 잘 됐군요. 나도 마침 죽으러 갈까 생각하는 중이외다. 저승길에 우리 동무나 합시다. 장부가 말에서 내리더니 여종을 말에 태우고는 내외하느라고 그러는지 자기는 걸어서 갔다. 그래, 낭자는 어디서 죽을 예정이오? 아직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강 마포나루가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마포나루로 갑시다. 선비님은 왜 죽으려 하십니까? 이렇게 젊으시고 양반댁 자제분 같으신데. 과거 시험에 몇 번 낙방하니 부친으로부터 천하에 쓸모없는 자식이라고 나가 죽으라는 꾸중을 들었소이다. 그까짓 공자 맹자가 무엇 그리 중요하다고. 그런데 낭자는 왜 죽으려 하시오? 이렇게 젊고 예쁜데. 여종이 사실대로 털어놓으니 젊은 선비가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을 짓더니 정색하고 말했다. 그러지 말고 헛되이 목숨을 버리기보다는 오갈 데 없는 사람끼리 함께 사는 것이 어떻소? 내가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다오. 그 말을 듣고 여종은 비로소 눈을 들어 젊은 선비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눈매가 서글서글했다. 여종은 선비의 눈매를 믿고 그러기로 했다. 선비는 여종을 말에 태우고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계속 길을 갔다. 세월이 강물처럼 흘렀다. 재상 부부도 그 아들도 죽었다. 손자는 이미 장성했지만 집안이 몰락해 생계를 꾸려갈 방도가 없었다. 그러니 혼인하자는 집안도 없었다. 손자는 문득 선대에 도망간 노비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추노를 해오면 생계를 꾸려갈 자산을 얻을 수 있을 것도 같았다. 마침내 혼자 길을 떠났다. 먼저 충청도 아무 곳으로 가서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노비 문서를 내보이며 말했다. 당신들은 모두 내 선대의 노비들이요. 오늘 몸값을 받으러 왔으니 머릿수와 남녀의 수를 정확하게 계산해 바치도록 하시오. 노비들은 입으로는 그리하겠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량한 생각을 품었다. 방 하나를 정하여 양반을 거처하게 하고는 저녁밥을 대접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모여서 상전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양반은 그것도 모르고 곤히 잠들었다. 밤이 깊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와 발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잠결에도 의심이 일어나 가만히 들어보았다. 누가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갈 것인가를 두고 서로 미루고 있었다. 그제야 비로소 실상을 깨달은 양반은 매우 놀라고 겁이 났다. 조용히 몸을 일으켜 북쪽 벽을 차서 뚫고 뛰쳐나갔다. 노비들이 칼과 망치 그리고 몽둥이 등을 들고서 쫓아왔다. 도망쳐 살아날 길이 없는 듯 했는데 울타리 낮은 곳이 있어 뛰어넘었다. 그때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덥석 양반을 물고 갔다. 노비들은 호랑이에게 상전이 물려가자 서로 바라보며 기뻐했다. 우리가 손을 쓰지도 않았는데 호랑이가 그놈을 물어갔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걱정거리가 완전히 사라졌구나. 호랑이는 양반을 물었지만 그의 옷 뒷깃을 물고는 몸을 들어 올려 등에 실었을 뿐이었다. 하룻밤 동안에 멸리나 갔는지 몰랐다. 한 곳에 다다르자 멈춰서서 양반을 내려주었다. 양반은 상처가 전혀 생기지는 않았지만 정신이 나가 있었다. 이윽고 정신이 들어 눈을 뜨고 주위를 돌아보니 큰 마을 여염집 문 앞 우물가였다. 호랑이는 양반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먼동이 트니 어떤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어떤 남자가 땅 위에 누워있고 남산만한 호랑이가 그 곁을 지키고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 뛰어들어가면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연이어 외쳤다. 집안 사람들이 일제히 몽둥이를 들고 나왔다. 호랑이는 여러 사람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제야 일어나 천천히 하품하더니 떠났다. 그 집 사람들이 누워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고 또 무슨 연고로 이곳까지 왔소? 호랑이는 왜 당신을 지키며 떠나지 않았소? 양반이 이래 전말을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고 기이하게 여겼다. 그 집 노모도 나왔는데 양반의 용모를 알아보고는 안채로 들어오라 청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조부의 성함이 아무개 아니신지요? 양반이 크게 놀라 대답했다. 그건 그렇습니다만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저의 조부를 아십니까? 할미가 자세히 말해주었다. 제가 어릴 적에 낭군님 댁에 종으로 있으면서 마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지요.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마님의 은덕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 나이 70이 되었지만 하루라도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었지요. 다만 한양과 이곳의 거리가 아득히 멀어 그곳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오늘 뜻밖에도 낭군님이 이곳에 오셨으니 이는 신불이 호랑이를 시켜서 저에게 옛날의 은혜를 갚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노파는 여러 아들과 손자들을 불러 말했다. 이분이 우리의 상전님이시다. 모두 현신하라. 또 북창을 열고는 여러 자부들을 불러 일일이 현신케 했다. 성찬을 갖춰 바치고 새 옷도 지어 입혀 며칠을 머물게 했다. 노파의 아들들은 건장하고 호탕하며 오만하고 풍채도 좋았다. 거기다 재산도 많으니 한 고을을 호령하는 자들이었다. 노모가 갑자기 일개 떠돌이거리를 상전이라 부르게 하고 자기들을 그 종으로 삼게 하니 저절로 분기가 탱천했고 시골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성격이 매우 엄하여 그 뜻을 감히 어기지는 못하고 마지못해 명을 따랐다. 며칠 지나자 양반이 할미에게 말했다. 내가 집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네. 하루빨리 돌아가야겠네. 모름지기 내가 빨리 돌아가도록 해주게나. 그러자 노파는 며칠 더 머문다고 무슨 일이야 생기겠습니까? 하고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아들들이 잠에 골아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양반이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낭군님께서는 우리 아들들의 기색을 보셨지요. 저놈들이 어미의 명이라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그 속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도련님이 단신으로 돌아가신다면 도중에 반드시 커다란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쇳내에게 한 가지 묘책이 있으니 따라 아시겠지요. 무슨 묘책인가? 도련님 아직 미장가시지요. 그렇다네.
연분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네. 쇤내에게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는 16살인데 품성이 곱고 온화한 데다 얼굴도 예쁩니다. 가히 양반 집안의 며느리가 될 만하지요. 아직 혼처를 정하지 않았는데 그 손녀를 낭군님께 시집 보내려는데 의향이 어떠신지요? 양반은 갑자기 이 말을 듣자 노비의 손녀와 혼인이라니? 너무 황당하여 금방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노파가 눈살을 꼿꼿이 세웠다. 쇤내의 말을 따르시면 살아서 돌아가실 수 있지만 따르지 않으시면 분명 목숨 보전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옛날 주인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쇤내가 이런 계획을 꾸몄건만 어찌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모골이 서늘해진 양반이 허락했다. 다음 날 노파가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내가 손녀 아무개와 상전님을 혼인시키려 한다. 너희들은 오늘 밤에 홍구를 마련하여라. 명을 어기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아들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예하며 물러났다. 그날 저녁 방 하나를 수리하여 신혼방으로 만든 다음 양반을 들여보냈다. 그 방으로 예쁘게 화장한 손녀도 들어가니 드디어 혼인이 이루어졌다. 노파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들어가 문안 인사를 올리고 또 아들들을 불러서 말했다. 상전님은 내일 댁으로 돌아가신다. 아무개 마님도 당연히 같이 간다. 안장 올린 말 한 필, 짐실을 말 여러 필을 속히 준비하고 마님이 타고 갈 가마도 빌려놓아라. 아무개와 아무개는 상전님을 모시고 상경하라. 도착하거든 상전님이 직접 쓴 무사하게 도착했다는 편지를 가지고 돌아와라. 이 모든 일의 진행 과정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반드시 나에게 알려야 한다. 내 말대로 하지 않은 것이 조금이라도 눈에 띄면 그 순간부터 곡기를 끊겠다. 어미 죽는 꼴을 보고 싶지 않거든 바로 실행하라. 아들들은 명을 따라 분주히 모든 것을 다 마련했다. 일행은 마침내 한양으로 출발했다. 침구와 의복, 그리고 상당한 분량의 금덩어리와 엽전 꿰미까지 마리에 실었다. 양반은 편안하게 무사히 도착해서는 안전하다는 서찰을 써서 돌아가는 편에 붙였다. 시골에서는 그 뒤 해마다 추수한 곡식을 바리바리 실어보내고 사람을 보내어 안부를 물었는데 노파가 죽을 때까지 계속하였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헌원장부는 외모가 준수하고 풍채가 당당한 남자를 말합니다. 내외는 전통사회에서 남의 남녀 사이에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지 않고 피하는 것입니다. 추노는 도망간 종을 찾아오던 일입니다. 난구는 남의 아들을 높여 부르던 말입니다. 현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는 것입니다. 흔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를 갖추어 자신을 보이는 일을 말합니다. 자부는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를 지칭합니다. 신불은 신령과 부처를 말합니다. 미장가는 아직 장가를 들지 않은 것입니다. 혼구는 혼인 때에 쓰는 여러 가지 기구입니다. 곡기는 곡식으로 만든 적은 분량의 음식입니다. 여기에서는 나달의 기를 말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편자미상의 청구야담이 모본입니다. 이강옥 교수가 옮긴 청구야담 상편에서 할미가 환란을 염려하여 손녀를 소실로 바치다 라는 꼭지를 빌렸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닷컴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를 빌렸습니다. 또 다음 블로그 이종근의 행복산책에서 조선 여인의 초상 문효공 정경부인 영정을 빌렸습니다. 엘제 이비뇨기과의 누리집과 나다니엘 티스토리의 아이가 물에 빠지는 꿈 해몽에서 사진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곤, 김득신, 그리고 장승업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이리사마레프와 핀터레스트에서도 사진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